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링컨 웨이의 회고록. 이걸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뒤바꾼 VLSI 혁명,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연이은 실패, 또 좌절. 이게 어떻게 오히려 거대한 기술적 도약,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의 불씨가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정말 놀라운 여정이 오늘날 우리 기술의 밑바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핵심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칩 설계 분야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칩 하나에 이제 부품,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이걸 점점 더 많이 넣어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이게 뭐랄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죠. 한계에 부딪혔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 VLSI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코노웨이가 바로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 새로운 설계 방식을 열었는지 그 아주 생생한 경험과 통짜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까지요? 네, 기술적 성취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고난, 또 시대적 배경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줘서 정말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콘웨이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릴 때부터 라디오나 기술 서적에 그냥 폭 빠져 살았다고 해요. 네, 특히 그 전력공학의 거장 찰스 스타인매츠,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꾼 인물한테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롤모델이 있었군요. 네, 그런 배경에서 1960년대 초 이제 막 디지털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컬럼비아 대학에 갔고 자연스럽게 IBM과 또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1965년에 IBM 연구소에 들어가서 당시에는 극비 프로젝트였던 ACS라는 슈퍼컴퓨터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ACS. 이게 IBM 회장이 직접 막 밀어붙일 정도로 야심찬 프로젝트였고 당대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근데 이 최고팀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당시 컴퓨터는 명령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했잖아요. 네, 이래 성능 향상에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을 일으켰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당시 통념은 그냥 한 번에 명령어 하나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였어요. 여기서 코네이의 첫 번째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뭔가요? 1965년 가을인데요. 동적 명령어 스케줄링, DIAS라는 개념을 발명합니다. 동적 명령어 스케줄링? 네, 핵심은 이거예요. 처리할 명령어들을 일단 쫙 모아두고요. 서로 의존성이 없는 것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동시에 처리해버리자. 와, 순서 없이요? 네, 뭐랄까 계산대를 여러 개 동시에 여는 것처럼요. 당시 사용하던 특정 고속 회로가 있었는데 그 연결 방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이걸 구현해낸 거죠. 와, 그 발상 자체가 정말 기존 틀을 깨는 거네요. 그 결과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됐다니 정말 뭐랄까 터보차저를 단 느낌이었겠어요.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코나이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요. 단순한 기술 돌파가 아니라 네, 바로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 그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컴퓨터 아키텍처, 논리 설계, 회로 설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에만 너무 몰두하면 이런 병목 현상을 놓치기 쉽다는 걸 안 거예요. 전문화의 함정이군요. 그렇죠. 이른바 전문화의 함정. 코노웨이는 이때부터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 그리고 좀 더 엄격한 설계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VLSI 혁명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명 DIS가 바로 빛을 보진 못했다면서요. 이게 코노웨이의 첫 번째 좀 큰 실패 경험인가요? 그렇습니다. 1968년에 IBM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또 다른 프로젝트와의 경쟁, 이런 것 속에서 ACS 프로젝트 전체가 그냥 실패로 딱 규정되고 해체돼 버려요. 코노웨이의 DIS 기술은 그냥 기술 보고서 안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 혁신이라도 조직 내 정치나 기존 시스템과의 알력 다툼 때문에 그냥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쉽네요, 정말. 혁신이 기술 자체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같은 해에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시련이 왔다고요? 성전환 과정 중이라는 이유로 IBM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니. 이건 뭐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잃고 뭐랄까 사회적으로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1969년에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계약 프로그래머로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신분으로요? 네, 말 그대로 스텔스 모드로 생존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코노웨이의 정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드러납니다. 가요? 메모렉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결국 CPU 설계 책임까지 맡게 됐다. MRX30 시스템 개발, 이전 실패 경험이 이때 도움이 됐을까요? 결정적인 도움이 됐죠. ACS 프로젝트에서 얻었던 그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각하고 방법론,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설계 방식을 적용해서요. TTL이라는 당시 기술 기반의 미니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설계해냅니다. 오, 1972년에 나온 시제품은 배선 오류가 단 2개뿐일 정도로 완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해요. 와. 실패해서 배운 게 진짜 성공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실패 속 교훈이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드디어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시대가 막 변하면서 인텔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칩,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또 IBM 때문에요. 네, 코노이가 만든 그 컴퓨터 시제품이 나올 무렵에 IBM이 아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메모렉스가 결국 컴퓨터 사업을 접게 돼요. 아, 또 IBM이네요. 또다시 IBM에 의해서 경력이 가로막힌 셈이죠. 이게 코노웨이의 두 번째 주요 실패 경험입니다. 당시 코노웨이는 새롭게 떠오르던 MOS라는 칩 기술에 엄청난 호기심을 느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경력이네요. 두 번의 큰 실패 후에 코노웨이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1972년 말에 갈림길에 섰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쪽은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였어요. 차세대 칩 설계를 제안했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시작한 제록스 파크라는 연구소였습니다. 페어차일드는 안정적이긴 했지만 콘웨이는 자신이 새로운 MOS 기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당시 반도체 업계 문화가 자신과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아, 반면에 파크는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 같은 미래 기술 꿈꾸는 아주 혁신적인 곳이었고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에 굉장히 끌렸다고 합니다. 문화가 중요했군요. 네, 결국 1973년 코노웨이는 파크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정말 운명적이었네요. 파크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시에라라는 복합 문서 처리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요? 아니 벌써 세 번째 실패인데요. 네, 맞습니다. 2년간 매달렸지만 당시 기술로는 너무 복잡하고 커서 실용적인 칩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코네이 스스로도 이건 실패할 운명이다. 이걸 직감했다고 하죠. 아, 1975년에 새로 부임한 상사 버트 서덜랜드에게 과거 IBM 시절 작업을 비밀리에 털어놓았는데 다행히 그의 능력은 인정받아서 자리는 유지했지만 시에라 프로젝트는 취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연이은 실패들이 코노이에게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준 겁니다. 아하. 실패가 단순히 그냥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거군요. 그렇죠. 마침 그 무렵에 다른 곳에서도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칼텍의 카버 미드 교수는 칩 성능이 계속 향상될 거라는 무어의 법칙,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걸 설파하면서 새로운 MOS 설계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네, 무어의 법칙. IBM에서는 또 칩이 작아질수록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예측하는 법칙도 나왔고요. 또 버트 서덜랜드의 형인 아이반 서덜랜드가 칼텍 교수로 합류했고 정보 보고서에서는 칩 설계가 너무 복잡해진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와,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는 느낌인데요. 네, 마치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향해 막 모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요. 1976년 파크와 칼텍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코노웨이가 본격적으로 VLSI 설계 문제에 뛰어들게 된 거죠? 네, 아이반 서덜랜드가 동생 버트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칼텍과 파크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룹니다. 코노웨이에게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네요. 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MOS 기술 기반의 칩 설계, 즉 VLSI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는 과거 ASCS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전체를 다뤘던 경험이 이 복잡성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산이 된 거군요. 심지어 수십 년 전 묻혔던 자신의 발명, DIS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 이 새로운 기술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까지 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하이퍼드라이브 상태에 돌입했다고 회고합니다. 와, 정말 가슴 뛰는 순간이었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고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막 교환하고 설계 도구를 만들고 특히 칩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엔 대학이나 연구소 사람이 반도체 회사의 생산시설, 즉 팹을 이용하는 건 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아, 팹 접근이 어려웠군요. 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빠르게 검증해 볼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이 프로토타이핑의 장벽이 혁신을 가로막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거대한 복잡성의 벽 앞에서 콘웨이가 또 한 번 중요한 통찰을 얻는 순간이 찾아오는군요. 이른바 스타인메츠 모멘트라고 불리는. 네, 1976년 말인데요. 콘웨이는 과거 스타인메츠가 복잡했던 교류 AC 전력 기술을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표준화해서 전기 시대를 열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아, 스타인메츠처럼. 네. 그리고 생각하죠. VLSI 설계의 이 복잡성 문제도 혹시 단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방식들을 과감히 버리고 디지털 시스템 설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관된 방법론, 이걸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단순화에 있었더니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순화했나요? 칩 설계를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비유입니다. 1977년 봄, 카범미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개반하는데요. 우선 칩 내부를 단 3개의 색깔, 금속, 폴리실리콘, 확산층으로 된 선들이 겹쳐지는 간단한 그림, 스틱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스틱 다이어그램? 네, 마치 간단한 지하철 노선도처럼요. 트랜지스터 같은 복잡한 부품들도 아주 단순한 스위치처럼 취급하고 이 기본 부품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더 큰 기능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규칙성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기존 방식처럼 칩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막 복잡하게 최적화하는 대신 설계 자체의 단순함과 규칙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훨씬 쉬워 보이는데요. 근데 아직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고요. 바로 설계 규칙이라는 거요. 이게 무슨 수십 페이지짜리 법정 같았다고요. 네, 그게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칩을 실제로 만들려면 각 층의 선 굵기, 간격, 이걸 아주 세세하게 규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공정마다 다르고 너무 복잡해서 배우고 지키기가 정말 끔찍하게 어려웠습니다. 40페이지가 넘기도 했다고요? 네, 흔했죠. 요즘 뭐 소프트웨어 설치 약관 읽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코네이가 여기서 또 한 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람다 기반 설계 규칙이죠. 이게 뭔가요? 1977년 초인데요. 코노에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져요.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약 조건은 뭘까? 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공정에서 허용하는 최소 선폭이나 간격 같은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기준값을 람다라고 부르고요. 아, 람다. 네, 모든 다른 규칙들을 이 람다의 몇 배, 예를 들면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린 거죠. 아하, 기준 단위 하나로 모든 걸 그냥 통일시켜버린 거군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첫째, 그 40페이지가 넘던 규칙이 단 한두 페이지로 확 줄었어요. 와, 배우고 적용하고 심지어 컴퓨터로 검사하기도 훨씬 쉬워졌죠. 둘째, 이 규칙으로 만든 설계는 나중에 공정에 발전해서 칩이 더 작아져도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설계를 거의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타임레스 디자인이군요. 설계와 실제 칩 제조 공정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됐어요. 설계자는 람다 규칙만 알면 되고 제조사는 람다 값이 실제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셈리스 파운드리 모델의 기초가 됩니다. 와, 람다 규칙.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설계자들이 말 그대로 실리콘 인쇄의 자유를 얻게 된 순간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그럴만합니다. 그렇죠. 이제 설계자들은 훨씬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그 옛날 진공관 시절처럼
시스템 전체를 구상하는 아키텍트가 직접 칩 내부의 스위치 수준까지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새 방법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이게 다음 과제였겠네요. 단순히 논문 몇 편으로는 좀 부족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1977년 6월 코노웨이는 파크의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알토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 이걸 이용해서 아예 책을 직접 만들어서 출판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책을 직접요? 네, 미드 교수 등 동료들도 동의해서 Introduction to VLSI System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기 시작하죠. 코노웨이가 실질적인 주 저자였지만 학계에서의 신뢰도를 위해서 미드 교수를 제일 저자로 내세웁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미드 코노웨이 책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교과서군요. 책까지 직접 만들 생각을 하다니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방법론을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칩까지 만들어 보게 하는 더 큰 도전을 했다고요? MIT에서요? 네, 1978년에 버트 서들랜드가 코노웨이에게 MIT에서 이 새 방법론으로 강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실 콘웨이는 대중 앞에서 강연하는 걸 좀 두려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수락하고 아주 혁신적인 강의를 기획합니다. 이론 강의 후에 학생들이 직접 칩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진짜 칩으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QTA, Quick Turnaround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죠. QTA, 학생들이 자기가 설계한 걸 진짜 칩으로 받아본다니,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이 MIT 강의 성공했나요? 대성공이었습니다. 19개의 학생 프로젝트가 실제로 칩으로 제작되었고요. 1979년 1월에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칩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와, 예를 들어 가이스틸이라는 학생이 만든 리스프 언어 처리 칩은 약간의 배선 오류 빼고는 제대로 작동했죠. 이 성공은 새로운 설계 방법론과 빠른 칩 제작 방식,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딱 증명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MIT 한 곳만 해도 벅찬데 다른 대학에서도 이 강의를 하려면 그 많은 칩 제작 요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였죠. 여기서 코네이가 또 한 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요. 당시 막 태동하던 인터넷 기술? 아파넷을 활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노웨이는 아파넷을 이용해서 여러 대학에서 설계 파일을 온라인으로 받고 이 설계들을 모아서 하나의 웨이퍼, 그러니까 칩 원판에 함께 찍어내는 멀티 프로젝트 칩 MPC 방식을 고안합니다. 멀티 프로젝트 칩. 네, 그리고 제작된 칩을 다시 각 대학으로 보내주는, 마치 오늘날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클라우드 팹 서비스 같은 시스템을 구상한 거죠. 칩 제작 과정을 자동화하고 중개하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발상이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동료들의 반대도 좀 있었다던데 어떻게 설득하고 실행에 옮겼나요? 미드 교수 같은 일부는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게 너무 중앙통제 시스템이 될까 봐 우려했지만 콘웨이는 결국 설득에 성공합니다. 1979년 가을 MPC-79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MPC-79. 콘웨이는 아파넷을 통해 대학들에게 여러분이 설계만 하면 팍스에서 전부 칩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와, 대단한 약속인데요? 네, 무려 12개 대학이 참여했고 새로 나온 미드 콘웨이 책과 가이드북을 교재 삼아서 학생들이 칩을 설계했습니다. 모든 소통과 파일 전송은 당연히 아파넷으로 이루어졌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그 많은 설계를 약속대로 다 칩으로 만들어줬나요? 놀랍게도 해냈습니다. 1979년 12월에 마감된 82개의 프로젝트 설계가 불과 29일 만인 1980년 1월 2일에 실제 칩으로 제작되어서 각 대학에 배송되었습니다. 29일 만에요. 와, 29일 만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죠. 이 칩들 중에는 나중에 실리콘 그래픽스, SGI 창업의 기초가 된 짐 클락의 지오메트리 엔진 시제품처럼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설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29일이라니 이건 정말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네요. 이 MPC-79의 성공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겠어요. 네, 참여자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경험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백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람다라는 잡지가 창간되어서 VLSI 설계 커뮤니티를 형성했고요. 비디오 강의가 제작되어서 지식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잡지까지 나왔군요. 네,
실리콘 컴파일러 같은 새로운 개념의 회사들이 생겨났고 이 모든 것이 아파넷을 통해 가속화되었죠. 정부에서도 이 움직임을 주목했겠군요. 물론입니다. 다파는 국가적인 VLSI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파크의 MPC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대학 연구기관으로 넘어가서 모시스라는 공식 서비스로 발전했습니다. 모시스? 네. 이 모시스 덕분에 대학 연구자나 작은 회사들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최첨단 칩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패블리스 설계 전문과 파운드리 생산 전문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네요. 그 미드 콘웨이 책은 전 세계 120개 이상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수많은 번역본이 나왔다고 하니 이 혁신 위에서 리스크 같은 새로운 컴퓨터 구조, 암호칩, 그래픽칩, 심지어 광마우스 같은 발명들이 막 쏟아져 나왔군요. 맞습니다. 코노웨이는 할고록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게 되는지 그 확산 과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일종의 응용 인류학 실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식 확산 과정 자체를 설계했다고요? 네. 핵심은 단순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그리고 빠른 피드백, QTAMPC, 바로 이것들이었던 거죠. 기술뿐 아니라 지식 전파 방식까지 설계했다니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VLSI 혁명이 성공한 후 코네이는 어떤 길을 걸었나요? 그리고 그 잊혀졌던 과거, IBM 시절의 발명과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나요? VLSI 혁명 이후에도 파크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정부의 대형 컴퓨터 연구 프로젝트를 이끄는 등 아주 활발히 활동하다가 1985년에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아, 교수가 되셨군요. 네. 그러던 중 1998년 한 교수가 잊혀졌던 IBM의 ACS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콘웨이의 역할이 재조명될 기회가 생겨요. 콘웨이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과거와 성전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2000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커밍아웃합니다. 아,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네. 이후 성전환저 인권운동에도 힘썼고요. 마침내 2010년에는 수십 년 전 묻혔던 DIS 발명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IEEE 컴퓨터 파이오니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자신이 일으킨 VLSI 혁명 덕분에 젊은 시절 그 좌절 속에 묻어야 했던 첫 발명이 결국 현실의 칩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코네이 본인에게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콘웨이는 회고록 마지막에 바로 그 점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개인의 여정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또 그 혁신이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까지 명예롭게 회복시켜준 셈이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오늘 린 콘웨이의 이야기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핵심을 꿰뚫어 단순화하고 지식을 이렇게 틀어막는 대신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빠르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준 그의 방식.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연 혁신의 본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 또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컨웨이는 VLSI라는 당시의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확산 시스템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적인 공유였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후변화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단순화와 확산의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웨이 방식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